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에너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두 가지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이온 결합하고 언제 공유 결합을 하냐면은 두 개의 원자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비슷할 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전자를 하나는 주기를 좋아하거나 받기 좋아할 때는 이온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를 좋아하는 전도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온 결합, 차이가 작을 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냐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해서 각각의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거죠.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소가 있을 때 그래서 전자를 빼내 캡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 이때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X라고 그러면은 X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되면은 이게 전자를 뺏기기 싫어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뭐냐면은 그와 반대. 중성 원소가 있으면 여기다가 전자를 붙여줬을 때 N아이온이 되면서 보통의 경우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중성 원소 에너지 중이고 이게 N아이온의 에너지 중.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가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를 받았을 때 얘가 안정화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도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전부 다 공이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를 갖다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가지고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정의를 하기 전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전자 하나 뺀 것을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X 플러스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보통은 당연히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훨씬 크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어요. 소듐 같은 경우에 그냥 순차적으로 전자를 빼가면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소듐 같은 경우에 11개의 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별로 이제 크지가 않아요.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상당히 커. 그래서 3개 뺄 때부터는 조금씩 증가해요. 그 다음에 10번째, 11번째 되면 갑자기 또 커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룹화가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룹화가 되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는 껍질 구조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하나의 껍질, 여기 하나의 껍질, 여기가 또 다른 껍질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얘가 1s 오비탈 껍질에 있는 전자고 얘가 2s 오비탈, 얘가 2p 오비탈 다른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한 이온화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죠. 조금 더 간단한 원소도 있죠. 리튬. 리튬은 3개의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 에너지 측정해보면 첫 번째 전자는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작아요.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갑자기 튀어. 그래서 여기는 2개의 껍질을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1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얘가 2s 오비탈이 있다고 부르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리튬 같은 경우에
D는 3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껍질이 있고 여기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외곽에 세 번째 전자가 들어갑니다. 이 전자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 두 개 전자는 핵 근처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정의할 거냐면은 유효 핵전화라는 걸 정의하려고 그래요. 만약 이 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핵 주위에서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얘가 느끼고 있는 핵전화는 원래 핵이 갖고 있는 전하 G=3을 느낄 텐데 실제로는 이 두 개 전자가 얘를 싸고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 핵전하를 온전히 느끼지는 못해요. 얘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부르고 얘는 당연히 원래 핵전하보다는 작은 걸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 이 껍질에 들어있는 놈도 마찬가지로 유효 핵전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얘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바깥에서 돌고 있는 것이고 얘는 안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3에 가까운 유효핵전을 이렇게 얘도 3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전자가 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은 아니지만 적어도 얘보다는 큰 유효핵전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학기 때도 배웠겠지만 화학에서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에서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얘가 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안쪽에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코일렉트론이라고. 전자를 두 부류로 나누죠. 밸런스 일렉트론, 그다음에 핵이 꽉 붙잡혀 있어서 화학 반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코일렉트론 두 개로 이제 나눠줍니다. 화학 한산물에 주로 관심 있는 전자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텐데,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전자를 표기하는데 모든 전자를 다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다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리튬은 원래 전자가 3개잖아요. 근데 밸런스 일렉트론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그려요. 하나만. 리튬은. 반면에 베릴륨은 전자가 4개이지만 2개만 그리더라는 거죠. 붕소는 3개만 그린다. 이게 바로 루이스 다이어그램. 최외곽에서 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를 점으로 그린다는 것이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를 갖다가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었냐면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증가한다고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때 배웠죠. 방금 얘기했던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서 커진다고 그랬죠. 반면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를 보면은 실제 데이터도 그래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리튬부터 네온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증가하는 이게 리튬이거든요.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네온까지 보면 실제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화학,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화학은 그렇게 엄밀한 학문이 아니에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예외가 생겨.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올라가다 떨어져, 올라가다 떨어져. 예외 포인트가 생겨. 예외 포인트. 여기가 베릴륨, 붕소가 베릴륨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이온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전, 옥시전. 옥시전이 나이트로전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떨어져. 예외에 해당해. 요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서 원자 오비트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왜 예외가 생기는지. 화학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좀 많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그다음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증가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감도 똑같은 경향을 보여요. 자,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또 마찬가지로 먼저 첫 번째, 자, 이온화 에너지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해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런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있어요. 그게 곧 얘기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바로 여기 있는 원소입니다. 내용 알고 있잖아요. 비열성 기체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전자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해가 가잖아요. 비활성 기체니까 당연히 전자 붙이지 못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데, 얘들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원소들이 측정이 안 돼.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나이트로전, 아스테릭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릴륨, 아스테릭 붙어 있어요. 테이블에 보면 일렉트론 어피니티 측정 테이블에 보면은 나이트로전의 데이터가 없고 아스테릭, 베릴륨에도 아스테릭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측정이 안 돼.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들을 갖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왜 측정이 안 되는지는 나중에 5장 배울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측정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방금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예외가 있어요. 얘도 여기 F, Cl, Br, I 있잖아. 얘네들도 순서가 조금 틀려져요. 책에 보면은 F가 얼마냐면은 328이에요. 여기가 349, 295, I가 270 이렇게 되거든요. 뭐가 잘못됐어? 요 놈이 그래 270, 295, 349 얘가 더 작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F가 여기 있어요. CL이 여기 있지 않고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될 놈이 예외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F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으로 설명해요. 사이즈가.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전자를 붙였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데, F는 좀 극단적으로 사이즈가 작아. 얘보다도 훨씬 작아요. 사이즈가. 근데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고 있다는 이미. 거기다 전자를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하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작은 것으로 하는. 그러나 작다라고 해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굉장히 다른 것 이것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상당히 큰데 클로린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 작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적인 값이 작은 것은 아닌데 클로린에 비해서 작다라는 것이죠. 예, 왜 클로린보다 작냐? 이게 극단적으로 좀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우글우글 그리고 있는 전자들하고 반발을 하기 때문에 좀 작아지더라.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더라고요. 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했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전자를 뺏기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를 붙여줬을 때 안정화된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정의한 거냐면 얘를 정의한 거예요. 일렉트로네가티브. 얼마나 이 원소가 전자를 좋아하는지를 정의할 때 이 두 개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커리라는 사람이 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요 놈의 평균
평균값으로 일렉트로네가티브를 정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타당한 정의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타당하긴 한데 얘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데이터가 없는 게 있어. 빠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쓰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의.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링이에요. 폴링이 다른 방법으로 얘를 정의를 했다는 거죠. 멀리칸이라는 사람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해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데이터가 필요한데 폴링은 다른 물리적인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제안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라고 하는 어떤 분자가 있으면은 이 분자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화학 사는 사람들은 결합은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공유 결합 아니면 이온 결합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결합은 극단적인 공유 결합, 극단적인 이온 결합이라기보다는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보통의 결합은 극단적인 이온 결합은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온 결합은 없고 이온 결합의 성질하고 공유 결합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 AB라는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하고 이온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의 합으로 AB의 결합 에너지가 표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AB의 결합 에너지를 내가 델타 E AB라고 하면 이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하고 이온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온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제곱에 비례할 거예요. 두 원소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차이가 크면 그러면 그것이 이온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크게 될 거다. 그것에 비례하는 양일 거라고 요놈. 그럼 얘는 뭐냐?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된 결합 에너지는 이걸 거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A2 분자하고 B2 분자의 결합 에너지의 평균값이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되는 결합 에너지일 거고요. A2는 뭐죠? 이건 100% 공유 결합이거든요. B2도 100% 공유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A2 결합 에너지, B2 결합 에너지 그냥 산술 평균값이 바로 공유 결합의 성질로부터 되는 결합 에너지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AB의 결합 에너지,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만 알면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비례 상수는 뭐냐면은 비례 상수는 얘가 0.102의 제곱분의 1이야. 비례 상수. 이런 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어떤 책은 이 식을 사용해요. 지금도 어떤 책은. 근데 이 식보다 이거 산술 평균이잖아. 산술 평균보다 기하 평균을 쓰는 게 좀 더 데이터를 잘 맞다라고 해서 이걸 살짝 바꿨어. 우리 책에서도 이걸 바꿨어. 그래서 기하 평균. 얘를 뭐로 바꿨냐면은 델타 E A2 델타 E B2 기하 평균으로 바꾸니까 좀 더 이 데이터가 잘 맞다라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식을 썼다라고 해요. 결론은 똑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결합 에너지,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폴링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자, 두 가지 분자가 있어요. HF 분자가 있고 HI 분자가 있어요. HF의 결합 에너지는 565kJ/몰이에요. HI의 결합 에너지는 295kJ/몰이에요. 자, 그 다음에 H2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나 알려져 있냐면 434. 그 다음에
F2의 결합 에너지는 I2의 결합 에너지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뭘 계산할 거냐면은 HF의 결합 에너지에서 H2의 결합 에너지하고 F2의 결합 에너지의 기하 평균을 빼주려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305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295 빼기 148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42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저걸 빼주니까 305라고 하는 비교적 큰 숫자가 나와요. 얘는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온 결합에 가깝까요? 여기서 그걸 빼주니까 얘는 큰 숫자가 나와. 얘는 작은 숫자가 나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죠? 요거에서 요걸 빼준다는 것은 뭐예요? 요거에서 요걸 빼주니까 요값이라는 거잖아요. 요값. 하나는 요값이 큰 거고 하나는 요값이 작. 요값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온 결합의 성질이 크다라는 얘기죠. 요값이 작다는 것은 이온 결합이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놈, 요 놈이 이온 결합의 성질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아 얘가 더 이온 결합의 성질이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0.102의 제곱분의 x 제곱이다라는 식이 된다. 그래서 카이 F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요. 카이 F가 그래서 요 가운데 보여보면은 요게 1.78이면 1.78 그리고 카이 F가 3.98이거든요. 요게 정이야. 3.98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죠? 이게 보면은 2.2 이렇게.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을 그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플로린이야. 플로린.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구했다라는 폴링의 방법으로. 그래서 폴링의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폴링의 방법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멀리컬의 방법으로 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어투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슷해.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잘 쓰게 됐다. 자, 근데 플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왜 4 같은 깔끔한 수가 아니라 3.98? 그 모르겠. 역사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원래는 처음엔 4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3.98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 이걸 왜 하게 된 거죠? 이게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이를 도입했다잖아요. 요게 차이가 크면은 이온결합, 차이가 작으면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대충 요 차이가 2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으로 한다는 거죠. 보통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차이가 0.2보다 작으면 보통 화학자들은 공유결합이라고 보통. 그럼 중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2하고 0.1 사이가 보통 대부분의 결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 코베런트 결합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결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네가티비티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는 얘기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이에요. 화학 결합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거든요. 책에 찾아보면은 HCl 결합 길이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은 1.27옹스트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1.27옹스트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1.27옹스트롬이 얘가 딱딱한 막대기로 결정이 돼서 딱 1.27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H하고 Cl이 사실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평균이 1.27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1.27mm 딱 고정되어 있는 거냐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는 거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죠. 뭐 다들 짐작하겠지만 이거죠, 그죠?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딱히 고정이 되어 있는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는지 화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 어떻게 이게 이제 붕어하고 나거든. 빛을 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진동 운동을 하지 못하고 얘는 진동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잡아 놨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 진동 운동을 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물리책에 찾아보면 이게 추가 있으면 진동 주파수 구할 수가 있잖아요. 진동 주파수는 이런 식도 있죠, 그죠? 요 힘함수를 K라고 그러고 요 놈과 요 놈의 환산 질량을 U라고 그러면은 요 질량을 알고 요 스프링 힘상수를 알게 되면 요 진동 주파수까지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동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요 분자에다가 이게 만약에 진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주파수가 있겠죠? 바깥에서 빛을 쏴주는 거야. 대충 IR 대역에 빛을 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텍터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 다음에 빛을 쏴준 다음에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해요. 요 놈의 빛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바깥에서 빛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요. 근데 실험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트랜스미션 이게 얼마나 빛이 투과가 되는 걸 보는데 이렇게 되다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쭉 흡수가 되더라는 이게 실험 데이터고 이게 실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쭉 투과가 되다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확 흡수가 되고 다시 주파수가 늘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트랜스미션이 되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얘가 흡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흡수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흡수가 되느냐? 얘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요 특정한 주파수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공매 현상이 일어난다. 이 바깥에서 쏴준 주파수하고 얘도 진동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가 똑같이 같아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공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여기 흡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이 작게 들어간다. 그래서 흡수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런 흡수픽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공매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공매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그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파수가 바로 무슨 주파수냐면은 이 분자가 진동 운동하고 있는 주파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실험 데이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얘는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상수로 연결이 돼 있다 분자 그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요 분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원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V는 2분의 K R 빼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요 K가 바로 요 K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에너지가 딱 주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 아래에서 왔다리 갔다리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 그 진동 주파수가 바로 U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파이에 6분의 K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죠. 결합 에너지보다 클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 인력이 발생한다. 인력. 결합 에너지보다 작을 때는 무슨 힘이 발생하냐면은 청력이 발생합니다. 결합 에너지랑 똑같을 때 딱 규정점이 된다. 그것이 바로 결합 에너지입니다. 딱 고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또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은 분자에는 진동 주파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C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대략 500kJ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결합 에너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분자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500kJ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깨어진다는 의미예요. 결합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 자체는 결합이 깨어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결합이 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R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의미냐면은 R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포텐셜 룰은 R이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 왜 무한대로 갈 수가 없나? 이 포텐셜이 어떻게 되죠? 끝까지 무한대로 쭉 올라가잖아, 이렇게. 아무리 에너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진폭은 넓어질 수, 진폭이 여기서 여기로 조금 증가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 에너지를 아무리 높여주게 되면은 터닝 포인트가 좀 멀리는 갈 수 있지만 어차피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에너지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하모닉 포텐셜로는 R이 무한대로 간다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특히 오른쪽을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냐면은 한쪽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살짝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분자의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을 열어주게 되면은 왜 결합이 깨어진다라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똑같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해요. 요거보다 조금 에너지가 더 높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서 진동을 해요. 근데 얘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얘를 넘어서 여기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은 얘를 따라서 그냥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졌을 때는 요 포텐셜을 따라 가지고서 그냥 쭉 날아갈 수가 있어. R이 무한대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표기할 수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딱 결정이 되면은 그림이 그려지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결합 에너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결합 길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표현이 되는데, 자, 이 그림하고 요 그림 어떻게 될까요? 이게 A 그림이라고 그러고 이게 B 그림하고 봅시다. A 그림하고 B 그림은 결합 길이도 같고 에너지도 다 같죠. 뭐가 다를까요? 요 곡률이 다르죠. 곡률. 따라서 주파수가 다르다. 진동 주파수가 다르다. 진동 주파수까지 다 표현이 된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딱 결정이 되면은 세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합 길이, 그다음에 곡률에 의해서 진동 주파수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요 평평하고까지의 거리로부터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이제 결합 에너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그림은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분광할 때까지 요 그림은 계속 나오니까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클래시컬하게 화학 결합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 요 Y축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Y축. 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그림을 양자화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요. 이 그림을 양자화학에서는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이제부터 할 얘기예요. 이 그림이 양자화학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1학년 때 원자를 배웠죠. 원자. 먼저 수소 원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 프로톤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죠. 우리 잘 알듯이 원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자화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이. 양자화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분자로 배울 거거든요. 분자.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장에서는 분자에도 분자 오비탈이 있어요. 분자 오비탈도 당연히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자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에너지가 양자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원자하고 분자의 큰 차이점이 있어. 원자는 에너지가 결정이 돼 있죠. 얼마다라고 딱 고정이 돼 버려. 얼마다라고 그죠? 예를 들어 원S 오비탈은 13.6 일렉트론부터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분자는 이 에너지 준위가 오비탈 에너지가 고정이 안 돼 있어. 왜 고정이 안 돼 있냐면은 이 거리 있잖아, 거리. 이 거리가 이롱스트롬일 때는 요 에너지 준위지만 HCl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나. 1.1롱스트롬 될 수가 있고 이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 그럼 이게 에너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뭐 늘어날 수가 있어. 요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냐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큰 차이점. 원자는 R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원자는. 근데 분자에는 원자 사이 거리 R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R이 달라지게 되면은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R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라 그러면 원자에다 전자를 이렇게 채워주겠죠. 여기도 전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채워주겠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여기도 전자 이렇게 채워주겠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아래다가 이제 y축이 주는데 y축이 뭐냐면은 이 전자들이 지금 4개가 있다고 그러죠. 4개의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있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한 걸 여기다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1옹스트롬이거든요. 원자가 1옹스트롬 떨어져 있을 때 요놈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해줘. 그래서 여기다 딱 찍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1에서 1.1로 바꿨잖아요. 1.1옹스트롬일 때 요놈의 에너지 다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찍어. 그래서 R을 바꿔가면서 찍을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그래서 그래프로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된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바로 앞서서 봤던 이 그래프라는 이 그래프. 그러면은 이게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결합 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결합 에너지고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볼게요. 자, 이게 원자거든요. 자, 원자에서 예를 들어서 원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우리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거든요. 이 13.6 일렉트론 볼트에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전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전자 에너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일단 무슨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전자와 핵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요 13.5 이 오비탈 에너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핵하고 전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핵하고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전자가 어떻게 하죠?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키네틱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간다. 자, 단전자인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또 전자가 또 하나 들어가. 다전자 원자 전자 2개가 들어가잖아요. 2개가. 이 전자 사이 또 무슨 한이 있을까요? 전자와 전자 사이 키네틱 에너지가 한 개 더 들어가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 이 오비탈 에너지 중에는 하나, 둘, 3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분자에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이 에너지는 여기 오비탈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다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오비탈 에너지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여기 H가 있고 Cl이 있고 전자가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 오비탈 에너지는 요놈과 요놈의 원자핵의 포텐셜, 요놈과 요놈의 원자핵 포텐셜 있겠죠. 이거 다시 말하면 VN이죠. 그 다음에 이 전자도 뭘 갖고 있겠어요? 키네틱 에너지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자 사이 또 뭐가 있겠어요? 전자와 전자 사이 반발이 있고 다 똑같이 여기 다 3개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거를 더한 게 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 N, E, V, E, E, K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 또 뭐가 더 들어가냐?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핵과 핵 사이에 청력이 들어가겠죠? 그걸 VNN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VNN이 들어가면은 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면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오비탈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밑에 두 개만 딱딱 채워졌잖아.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채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채워졌지만 여기 전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들어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2인데 두 개 하나 됐을 때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에너지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요것에 대한 다른 커브가 그래. 이것도 이렇게 하나 올라가겠죠. 이렇게 두 개 하나 컨피그를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커브가 그려지겠죠. 그럼 요거 위에다가 다른 커브를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 많이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려주는 거예요. 또 이거 무한히 그려줄 수가 있어요. 무한.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이거 갖다가 점선으로 표현하는 에너지 준위를 그렸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큐움 레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소 원자 에너지를 13.6일렉트론볼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로 올라가는데 13.6일렉트론볼트. 다시 말하면 전자를 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이온 에너지라고 그러잖아.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갔을 때 이 레벨은 뭐냐? 핵으로부터 완전히 전자 떨어진 레벨을 우리가 베큐움 레벨이라고 불러요. 핵의 인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에너지 레벨. 그걸 베큐움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핵으로부터 떨어진 레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선이 있어요. 여기도. 자, 여기 있던 전자가 다른 오비탈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있던 전자가 아예 날아가 버려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캐타이온이 만들어져요. HCl 플러스. 그러면 둘, 하나. 그 커브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HCl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캐타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날아가서 캐타이온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날아가서 캐타이온이 될 수도 있죠. 그 커브는 또 다른 캐타이온 커브가 또 만들어지겠지. 이것들은 전부 무슨 커브냐면은 캐타이온 커브다. 이것들은 중성 분자의 포텐셜 커브. 이것들은 캐타이온의 커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는. 이 그림이 앞으로 이제 20장이 부모학 받는데 그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온 본딩. 자, 이온 결합은 비교적 간단한 결합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NaCl이 왜 만들어지느냐? 전자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전자 하나 주기를 좋아하고 얘를 하나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가 떨어지면서 캐타이온이 되고 이 전자를 받아서 애나이온이 되고, 그래서 캐타이온과 애나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온 결합이에요. 간단한 결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결합인데, 이 이온 결합 반응 중에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 KF 반응. 이게 만들어지는 반응. 이
책에 소개되어서 이것도 이용결합 반응이거든요. KF가 K 플러스 F 마이너스로 하는 반응인데 이 반응이 특히 왜 책에서 소개가 되어지냐면은 이 반응이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굉장히 빨리 반응이 진행돼.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라서 이 반응이 연구가 됐어요. 자, 반응 속도는 근데 무엇에서 결정이 될까요?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반응 속도를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측했는데 실험한 것보다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반응 속도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일단 과학자들은 반응이 진행이 되기 위해선 분자들이 충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충돌 이론이라고 해요. 반응이 되려면 일단 충돌을 해야 된다. 많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충돌 횟수는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분자나 원자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황자가 있는데 여기는 조그만 원자들이 돌아다니고요. 여기는 큰 원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큰 원자들이 들어있는 놈들이 더 빨리 많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더 충돌을 많이 하니까 얘가 반응 빨리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충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진행이 될 거고, 근데 그 충돌에서는 당연히 분자의 크기랑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반응 속도랑 상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진행하기 전에 K하고 F의 사이즈를 봤어요. 이 K는 얼마냐면은 대략 2.27옹스트럼이고 플로린은 0.7옹스트럼 정도 돼요. 그러면 요 사이즈 정도 되면은 대충 견적이 나온다는, 얘가 대충 어느 정도 반응 속도가 나오는구나 예측이 되는데, 실제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거의 6옹스트럼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나올 만한 반응 속도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반응 속도가 크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요 반응의 연력,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제틱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반응은 이온 반응이니까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얘가 전자를 멈춰 1억. 그 다음에 플로린은 그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가 일단 먼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뭐죠? 이온한 에너지죠. 이때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은 419 뭘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전자를 이건 무슨 프로세스냐면 일렉트론 업그레이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얼마가 방출되냐면은 328kJ몰이 방출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K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 중성 KF에서 K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419kJ몰을 집어넣어 줬는데 나오는 건 얼마죠? 318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를 더 집어넣어 준 거냐면은 419에서 328을 빼준 90 얼마를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말은 에너지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K 플러스 F라고 그러면은 K 플러스 F 마이너스는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어주고 나온 것은 318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얘가 중성이라 그러면 K 플러스 F 마이너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냐면은 9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리액턴트 프로덕트가 오히려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럼 얘가 왜 생기냐는 거죠. 에너지가 더 높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 생각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얘하고 얘사 이게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하고 얘사는 뭐가 생기냐면은 쿨롱 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쿨롱 에너지는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 R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요놈과 요 캡타이온과 에너지 생기면 이제 요놈이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 그게 에너지가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R로 놓고서 요놈이 가까이 오게 되면서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될 거라고.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텐셜 커브를 어떤 식으로 분석시킬 거냐면은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단순한 쿨롱 포텐셜로 근사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1 전하, 마이너스 1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그냥 쿨롱 포텐셜 떨어지게 되면은 쭉 에너지가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놈이 요거를 떨어서 더 에너지가 안정하게 될 거다. 자, 근데 얘가 무한히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점전화가 아니거든. 플러스 1 마이너스 점전화가 아니고 바깥에는 뭐가 이런 전자 구름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점전화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자 구름이 서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무한히 떨어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전자 구름이 부딪히면서 포텐셜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K하고 F가 중성 원자 상태예요. 이땐 두 사이에는 이런 쿨롱 포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발스 힘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바뀌더라도 그닥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닥. 그래서 그냥 그닥 평양에 가야 되겠죠. 그냥 평양에 가다가도 뭐 살짝 떨어지긴 하겠지. 살짝 떨어지긴 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전자 구름이 서로 만나면서 얘도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뉴트럴 스테이트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KF에 대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앞에서 분자에 대해서 여러 개 포텐셜 커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자가 주어지면 원리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래프를 그려. 그 중에 두 개만 그린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KF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오닉 스테이트, 뉴트럴 스테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를 대충 그렸다.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만나는 점. 특징이냐.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일단 뭐를 예측할 수가 있냐면은 KF의 결합 에너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했냐면 근데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보통 분자는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F 마이너스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가 결합 에너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 포인트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얼핏 보면은 요놈의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러느냐? 자, 분자가 지금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깨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요. 그럼 얘가 이 포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 계속 에너지를 줘. 여기까지 딱 왔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더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갈아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경로를 따라가거든. 그러면 커브를 갈아탄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경로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그냥 깨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결합 에너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가 된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결합 에너지 어디서 어디를 빼줘야 되나요? 여기서
얘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은 이온화의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만 남나요? 얘를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무엇으로부터 계산하냐면 요 커브로부터. 요 커브. 요 커브를 아까 무슨 식으로 피팅한다고 그랬냐면은 요 식으로 피팅한다고 그랬거든요. 요 쿨롱 포텐셜 식으로 피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식으로 피팅을 해주는데 요 식에서 R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나요? 0이죠. R이 무한대가 되면 요 점은 R 값이 책에 보면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은 R이 측정을 2.17옴스트롬이래요. 2.17옴스트롬.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 주면 되냐면은 2.17옴스트롬을 대입해 주면 돼요. 요 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그냥 2.17만 대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R이 무한대일 땐 요게 0. 그러니까 2.27을 대입하면 바로 요 놈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2.27을 대입한 값에서 요 값 91을 빼주면 요 값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냐? 구해보면 이게 549가 나오더라. 계산값이 549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건 계산값이거든요. 계산값은 549인데 실험값은 얼마였냐? 498. 그러니까 50 정도 차이,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 에러가 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런 에러가 났냐면은 자, 우리가 요 에너지 계산할 때 요 포텐셜 커브를 뭐로 피팅을 했냐면은 그냥 요거로 피팅을 했다는 거죠. 요 식은 근데 정확히 엄밀히 어떤 식이죠? 점전화일 때 식이에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전화, 마이너스 부피가 없는 플러스 1, 부피가 없는 마이너스 점전화 사이의 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죠? 이건 점전화가 아니죠. 그 부피가 있어요. 이게. 전자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캡타이온 애나이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점전화로 근사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근데 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파티클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드는 포텐셜이잖아요. 이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 구름이 어떻게 되지? 이게 마구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잘 맞지가 않는다. 이 식이.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폴라리제이션 이펙트라고 불러요. 점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전자 구름이 마구 찌그러지면서 이 식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완벽한 이온 결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식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이온 결합은 없고요. 약간의 이온 결합의 성질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식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결합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한 거죠? 얘가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이것 때문에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왜 얘가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빠르냐? 그걸 이제 거꾸로 나가면 돼.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커브 크로스이 되는 데가 대충 6 정도 되거든요. 자,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K하고 F가 있어요. 그래서 K하고 F가 서로 충돌을 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자, 중성 KF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는 중성 KF니까 힘이 없죠. 쭉 날라와. 아무 힘 없이 쭉 날라오고 있어요. 쭉 날라와. 아무 힘 없이 올라가. 유금스트롬 근처가 딱 됐어. 그때 아까랑 반대 일이 벌어져요. 커브 크로싱이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요거는 뉴트럴 커브고 요건 아이오닉 스테이트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K하고 F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자가 확 튄단 말이지. 유공수처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전자가 튀어. 그래서 얘는 캐타이온이 되고 얘는 애나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때까지 여기 전에는 K하고 F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여기 딱 지나면서 뭐가 생기나요? 힘이 강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충돌돼 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 힘이 없다가 유공수톰 되면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바로 와서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봐서는 충돌을 안 해야 되는데 요 커브 크로싱이 생기면서 마치 강한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바로 충돌. 유공수톰만 가까이 오게 되는.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픈 메커니즘이라고. 그게 왜 일어나느냐? 요 커브 크로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분자가 주어지면요. 자, 분자가 주어지면 포텐셜 에너지 커브 여러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 개 그릴 수 있거든요. 보통은 따로따로 그래요. 보통은. 근데 지금은 특이하게 어떻다고요? 특이하게 하나 그려주는데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겹치는 부분.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픈 메커니즘. 자, 이것이 이제 이온 결합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도 좀 살펴봐야죠. 자, 공유 결합은 아보가드로 칸니자로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결합이에요. 아보가드가 1810년대부터 이런 결합의 분자를 제안을 했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화학적으로 가능한지를 설명을 못 해가지고 50년 동안 묵혀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죠? 원자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전자가 존재하고 그 전자들이 쌍을 이뤄서 전자가 공유돼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었어.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전자가 양자각적으로 쌍을 이룬다는 개념이 발견되고 난 19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결합이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분자 안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전자가 어느 위치에 분포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아니라 책에 보면 요 그림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핵이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어디 위치해야 되냐면은 공유된 전자가 요 부분에 위치해야 돼. 전자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위치해야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원자핵하고 가운데 중첩이 되어 있는 전자들 사이에 인력이 발생해.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핵과 가운데 몰려있는 전자들 사이에 인력이 발생을 해. 그래서 마치 두 개 원자핵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죠. 가운데 몰려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하고 이제 우리가 6점에서 배우는 분자 오비탈하고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원자 오비탈 배웠잖아요. 원자 오비탈, 원S 오비탈, 극표 오비탈 배웠는데 원자 오비탈은 모양이라는 게 있죠. 모양. 원S 오비탈은 구형 모양이고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잖아요. 원자 오비탈은 뭐를 알려주죠?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전자 구름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오비탈은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공간적으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비탈이에요. 분자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6장에서 분자 오비탈을 배울 텐데 분자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오비탈을 제곱해 주게 되면은 전자 구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줘. 근데 분자 오비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결합 오비탈이 있고 반결합 오비탈이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결합 오비탈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결합 오비탈 핵이 있으면요. 결합 오비탈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야. 가운데 오비탈의 모양이 전자 구름이 여기 몰려있게 돼 있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반결합 오비탈은 좀 과장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는 반개로 오비탈. 반개로 오비탈은 사이에 전자가 없어요. 바깥에만 돌고 있어. 전자들이 바깥에만 돌고 가운데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돼? 이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핵이 어떻게 되죠? 서로 마주봐요. 청력이 발생해 오히려. 그래서 전자가 이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은 이건 결합을 도와주는 오비탈이 아니고 결합을 방해하는 오비탈. 이걸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은 우리가 6장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이제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일단 결합 길이는 대충 오더로 매그니튜드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원자의 사이즈랑 똑같아요. 원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옹스톤은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과학을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결합 길이의 오더로 매그니튜드는 10에 관한 10cm 정도 된다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결합 차수, 결합. 자, 결합 에너지는 대충 오더로 매그니튜드가 얼마가 되냐면은 수백 kJ/mol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HCl의 결합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대충 수백 kJ/mol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다. 자, 그 다음에 결합 차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합 차수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고? 자, 원자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원자의 사이즈. 나이트로전, 옥시전. 얘는 70 피코미터고, 옥시전은 66 피코미터예요. 옥시전이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잖아요. 옥시전이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커요. 얘가 오른쪽에 있대 반지름이 작아졌거든요. 근데 반지름 얘는 어떻게 될까? N2의 반지름, O2의 결합, N2의 결합 길이, O2의 결합 길이는 반대가 돼요. 1.1옹스트롬, 1.2옹스트롬. 그러니까 원자의 사이즈는 나이트로전이 더 긴데 산소의 결합 길이는 오히려 더 길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지. 얘는 삼중결합, 얘는 이게 결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를 해보면은요, 얘가 942, 495라는 거죠.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합 차수가 중요하게 된다. 자, KF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KF 같은 경우에는요, 완벽한 이온 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전자 하나가 몽땅 날아가서 그 전자 F가 받는 거의 100%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HF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델타만큼만 가. 델타가 1보다 작아. KF는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는 반면에 델타는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지는 않아요. 델타가 1보다 작다. 그럼 델타를 어떻게 측정하겠냐가 중요해요. 델타를. 자, 근데 우리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우리가 방금 오늘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정의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정말 제대로 정의된 양이라면은 델타 값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의 차이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델타 값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분자에 대해서 얘를 측정해보고 얘를 측정해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다행이다라는 거죠. 다행히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하고 델타 값 여러 개의 분자에 대해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 값하고 델타 값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선형 관계를 만족하더라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정의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잘 작동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잘 작동하는데, 그러면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폴링의 방법을 쓰든지 멀리컨의 방법을 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는 얘는 그럼 어떻게 측정했겠냐가 질문입니다. 델타는. 자, 델타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도 측정을 해야 돼요. 결합 길이하고 다이폴 모멘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 델타 값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델타 값하고 델타 카이를 측정했더니 선형 관계를 이루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결합 길이하고 다이폴 모멘트를 측정하면은 델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이폴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다이폴 모멘트의 기호는 이제부터 뮤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R만큼 떨어졌을 때 우리 그걸 다이폴 모멘트라고 그러고, 다이폴 모멘트는 Q 곱하기 R로 이제 정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H, F 분자를 봅시다. 여기가 결합 길이, 이 길이가 R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 분자. 이 분자의 그럼 다이폴 모멘트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럼 얘는 R은 당연히 R2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델타가 1이라 그러면 전자가 얼마가 2라는 전하량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1이라 그러면은. 근데 델타만큼 넘어갔으니까 델타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는 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측정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죠? 얘를 측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를. 그럼 뭐하고 뭐 2는 전자의 전하량이니까 뭐하고 뭐만 알면 되냐면은 다이폴 모멘트하고 결합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델타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20장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보일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 보일 건데,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중에 대학 가서 분광학 시간에 배웁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측정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한 값하고 델타 카를 찍어봤더니 선형 관계를 보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자, 다이폴 모멘트가 새로운 물리량이거든요.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가 뭐가 될까요? 단위가 Q에다가 R이니까 Q는 Q이죠. 쿨롱. R은 길이니까 미터잖아. 쿨롱미터가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단위는 화학자들이 쓰기에는 너무 큰 단위인 거야. 물리학자들이 쓰기에는 뭐 괜찮은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화학자들이 쓰기에는 쿨롱이라는 단위하고 미터라는 단위는 너무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자들은 보통 이 R 단위가 무슨 얼마 있어요. 옹스트롬 단위 쓰잖아요. 10의 10승 쓰거든요. 이 Q도 쿨롱이 아니고 10의 19승 쿨롱. 전자의 전하량이 10의 19승 쿨롱이거든요. 10의 19승 쿨롱 쓰는데 이거 단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런 단위를 잘 쓰지를 않아. 화학자들이 즐겨 쓰는 단위는 디바이라는 단위를 더 즐겨 써요. 디바이가 어떻게 되느냐? 1디바이라는 단위. 1디바이. 1디바이라는 단위를 더 즐겨 쓴다.
근데 1 디바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1 디바이는 요 단위를 즐겨 쓰는데 1 디바이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2라는 전하하고 마이너스 2라는 전하가 얼마큼 떨어졌냐면 0.2082 옹스트롬 떨어졌을 때를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1 디바이라고 정의. 이걸 화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위. 요거는 아마 CGS 단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0.608이가 나오는지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화학자들이 즐겨 쓰는 단위는 요 단위예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0.608이 옹스트롬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1 디바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R 옹스트롬 떨어졌다 그러면 몇 디바이가 될까요? R 옹스트롬 0.4164 옹스트롬 떨어졌다 그러면 몇 디바이가 될까요? 2.008이 2배가 2 디바이가 되는 거죠. 2배 됐으니까. R 옹스트롬 떨어졌으면 몇 디바이가 될까요? 0.2082 그러네 R 해주면 되겠죠, 그죠? R 디바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델타 이만큼 가지게 되면 여기다 델타 해주게 되면 이게 다이소몬트가 된다. 화학자한테 즐겨 쓰는 식은 이 식이다. 그러니까 단위만 바꿔주는 거예요, 단위. 이때 이 식에서 다이소몬트의 단위는 디바이가 되겠죠? 이때 R은 단위가 옹스트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화학자들이 즐겨 쓰는 거는 이거예요. 근데 다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험해보니까 이게 잘 작동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놈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은 예외 학문이라고 했죠. 예외가 많아요. 그러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본 모녹사이드. 자, 딱 카본 모녹사이드를 보고서 무슨 뭘 할 거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베이 화합물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베이 화합물은 뭐냐면은 여기 전이 금속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카본 모녹사이드가 붙거든요. 카본 모녹사이드가 리간드로 철에 붙는데 질문은 카본 모녹사이드가 붙는데 철에 붙는 것이 산소냐, 아니 탄소냐, 산소냐. 철에 카본 모녹사이드가 붙는데 탄소가 철에 붙느냐, 산소가 철에 붙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화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자, 철은 금속이잖아요. 아마 이온화가 됐을 거다. 예를 들면 플러스가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 놈이 붙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철에 탄소가 붙을 거냐 산소가 붙을 거냐라고 물으면 화학하는 사람들은 철은 메탈이니까 전자를 잃었을 거야. 아마 얘는 케타ион이 됐을 거야. 따라서 얘 중에서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 놈이 얘랑 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질 거다라고 묻는다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큰 산소가 붙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얘가 큰데 파셜 네거티브 차지는 얘가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셜 네거티브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많은 걸 설명해 주지만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 이거 뭐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긴 할 텐데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머리가 아파서 일찍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